어린 날 가볍게 외우고 다녔던 시 한 구절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쳤었던 순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감각 가까이 흘려보냈었던 그 일들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에게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되었고 아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모두 조금씩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그러니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대원 선생님께서 준비하러 나가셨는데 눈은 보이나? 잘 들립니까? 예. 저는 지금 중앙한마 방금 동남아가 아니고 천안에서 공연을 마치고 깊이 온 김한국이었습니다. 무식하면은 용기가 난다고 그러죠. 원래 노래방 가면은 노래 못하는 나 같은 분이 좀 많이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기분을 좀 풀어드릴 겸 제가 두 곡을 부르고 앵콜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너는 그렇지 않은 내일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치 언제라도 나를 떠나버릴 수 있을 것처럼 농담인 줄은 알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힘없이 웃고 있는 나는 널 떠나보낼 자신이 없어. 일어난 사랑이지 답답한 사랑이지 내일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히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내일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질 줄 모르는 돌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일어난 사랑이지 답답한 사랑이지 어제는 이미 멀리 있는데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히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질 수 없는 미련한 사랑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날 수 없는 미련한 사랑에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 이렇게 이거 저기서 의상 갈아입고 빨리 뛰어내고 숨이 차가지고 아까 좀만 빨리 하네. 앵콜 하시겠습니까? 앵콜 드릴까요? 안 해요? 앵콜 없습니까? 번째. 그러면
네, 앵콜 안 하시겠다면서요? 하실 거예요? 앵콜 듣겠습니다.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떠나갔지만 억수로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가정이 걸어가는 여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가정이 걸어가는 여인들 눈 높이 조그만 교회가 향긋한 오랫꽃 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밤하문 대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세월 따라 우리도 결국 떠나가지만 정동 밑 언덕 밑에 아직도 있어요. 조그만 눈 높이 교회가. 예, 박수로 이정수 이렇게 시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다음은 부산에서 오신 문대훈 선생님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팔도에서 조금 전에 멋진 퍼포먼스를 해주신 게 저는 그 재주가 없어서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춤도 못 춥니다. 숲길의 사춘쯤 되는 시 낭독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바다가 있어서 항상 산이 그렇고 오늘 이 쑥 이쁜 안동에 오니까 산수도 좋거나 물도 맑고 깊게 돼서 그 물을 따라 흘러가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 담아서 하시면 훨씬 더 잘 아시는 가 우리 배우 강은경 우리가 우리 되어 만나는 가문 어느 집에서들 좋아하지 않냐.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 물녘엔 저 혼자 입고 가는 강물에 누워 수건 나무의 뿌리를 들친다고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가는 그러나 우리는 물로 만나낸다. 벌써 숙취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땐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오늘 오면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부산 가서 뭐 할래? 그래 하다가 회장님하고 기차관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앵콜 안 해주십니까?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진해 갔을 때는 부산에 상당히 수가 많은데 올해는 뭔가 일이 좀 그래서 우리 회장님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이시는 분들 인생의 계절을 비유한다면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여름날을 좋아하는 그런 시가 있어서 야, 이거 우리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회장님한테 여쭤봐서 그거 좋다 하자 이래서 기차 오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좀 부족해도 내가 그대를 여름에 비유해 볼까요 하는 시입니다. Sonnet 18 by William Shakespeare.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 to shake the darling birds of May, and summer's leaves has all to show the days. 당신을 여름날에 비교해 볼까요? 당신은 여름보다 더 사랑스럽고 온화합니다. 커진 바람이 예쁜 5월의 꽃망울들은 흔들고 여름날은 너무나도 작구나. Sometimes too hard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t is golden complexion dim, and every fair form has sometimes declined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on tree. 때때로 태양이 너무나 뜨겁게 빛나 구름은 종종 태양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도 하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때론 기울어지는 것은 우연이거나 자연의 섭리일지도 몰라요.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est. Nor shall death break thy womb in its strength,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est. 그러나 그때의 여름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며 그때의 아름다움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요. 죽음의 그늘도 당신에게 두려우지 않는 것은 그대는 불면의 시속에서 영원한 테니까. So long as man can read or eyes can see, so long live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사람들이 숨을 쉬고 눈을 볼 수 있다면 이 시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시속에서 영원하리니.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정말 너무 멋있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운영 해설자들 하나를 교장님께서 발표하실 시간이 되십니다. 순서대로 조별을 할 건데요. 우리 둘가 제일 먼저 하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1조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1조 박남경 조장님. 백남경 조장님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1조는 조장을 정하지 않고 이제 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떠밀려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제 내가 흘려보낸 문학의 순간들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주제를 좀 폭넓게 다시 말해서 요 주제하고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문학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토론은 주로 이제 우리 김종환 발행인 선생님이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희 조는 그걸 듣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도 대화를 교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그 요지를 발표하는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필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수필을 우리가 다루은 소재는 폭넓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이제 협소하게 다루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소설에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스라든지 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수필에서는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필에서 또 이제 상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것인가, 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간략하면 이제 김종환 씨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필에서도 섹스 이야기, 나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이 과감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고도의 어떤 스킬, 문장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거기까지 이를 정도로 우리 수필가들이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도 이제 수필 같은 경우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문장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 상상력을 그냥 문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100% 이골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상력 아닌 상상력이 가미될 수 없잖아요, 그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소설에서 말하는 그 픽션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상상력이 수필에서도 과감하게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상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문학적 진실 차원에서 완전히 거짓말이 아닌 이상 원래 자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양념이 된다면은 상상력은 과감하게 가져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소설에서 많이 쓰는 섹스라든지 나의 부끄러운 사랑 이야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인권의 문제도 있고 인격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 평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수필의 어떤 그 기존의 영역을 이제 넓히는 차원에서는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정도 조절은 본인이 또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아무튼 그런 실험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이제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니체는 완성된 죽음 이제 이런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예기치 못하게 온다. 또 집에 손님이 찾아오듯이 오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 완성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상으로 완성된 죽음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그것은 이제 가치관으로서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무턱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완성된 죽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문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김종환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제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학을 놓고 정말로 유익하고 뜻깊은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필가로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조 유영아 조장님.
안녕하세요. 2조 조장 유영환입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무대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되게 못해요.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저희 2조에서는요, 이제 각자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이 문학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순간을 놓쳤는가라는 주제로 사실은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하면서 아쉬웠던 순간, 그리고 조금 더 문학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시간들을 놓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남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실 때는 사실 작가가 될 마음은 없으셨는데 국어 교사로서 충분히 본업에 충실을 하셨는데 한 40대쯤 되니까 무병처럼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더래요.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셨는데 지리산으로 다니시다 그 안에 쌓인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무병이 터지듯이 터져나와서 그걸 글로 쓰셨대요. 그래서 40대 이전에 조금 더 문학에 집중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정은 선생은 어머니가 조정은 선생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옆에 누워 있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쟤는 19살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3번 죽을 것이면 19살을 넘기기 어렵다 그러시는데 본인은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서 그 딸을 자꾸 파셨대요. 뭐 산에도 팔고 소나무에도 팔고 뭐 부처님한테도 팔고 그러니까 이 조정은 선생님은 어머니가 본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돌배를 뭐 산에 가서 그래서 그거를 차를 만들면서 그때 이야기가 생각나서 본인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이 보시더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이렇게 안 맞아갖고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오독이 됐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쉬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신희수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셔갖고 좀 어렵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편지를 쓰셨대요. 엄마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붙이지는 않고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어쩌면 자기의 문학의 어떤 모토가 됐는데 그 쓰셨던 그 작품들을 간직하지 못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안규수 선생님께서는 문학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처음에 이제 시를 공부하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시를 한 4년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필로 등단을 하셨고 백남호 교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을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백남호 선생님한테 푹 빠지셔갖고 얼마 전에 뭐 행사하시는데 가셔갖고 그림도 선물하시고 또 오랫동안 변하지 말자고 이제 그렇게 뭐 약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시를 쓰시느라고 수필을 늦게 쓰셔서 아쉽다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김옥분 선생님께서는 뭐 오랫동안 문학을 하셨는데 가만히 웃으면 내가 지금 인쇄를 받는 그런 작가가 됐을 텐데 공연히 15년 동안 문화센터 다녀가고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선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못 들었고 저는 말할 기회가 사실 없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알고 있는 문학상이 노벨 문학상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대학교를 이제 중앙대 문창과로
지원을 했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경쟁률이 57대 1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떨어졌어요. 멋있게 떨어져갖고 아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저한테 뭘 하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를 하라는 사람도 없고 돈 벌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너는 거기서 그냥 먹고 살고 잘 지내라. 아무도 저한테 하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40 넘어갔고 속에서 저도 백남욱 교수님처럼 무병을 앓게 돼갖고 튀어나간 데가 종합문화센터고 거기서 우리 김병환 선생님 만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김병환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말씀하셔가지고요. 더 이상의 토가 불편할 그 서설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조 송준전 조장님. 네. 정말 수필을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손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3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문청 시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희 주제는 문학은 지나온 인생의 그림자. 김정동 선생님이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 얘기를 저희들은 다 들었고요. 일일이 제가 적기를 적었는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학소녀, 문학소년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문학소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학소녀, 문학소년이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 성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소설가를 꿈꾸고 이제 그걸 꿈꾸다 보니까 교집 편집도 하고 또 기자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우리 고태현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제주도 출신이시다 보니까 4.3 사건에 대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써두셨답니다. 근데 이제 기자를 하고 법원 서기관을 하시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발표를 내 신년대로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글을 썼지만 아직 그대로 쟁여두고 있답니다. 저는 언젠가 발표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시를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사랑의 시를 너무 많이 써서 결혼할 때 그걸 싸가고 갔답니다. 근데 남편한테 들켜갖고 불을 사시더랍니다. 그 누구신지. 근데 불을 사시는 그분이 아마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수필이 써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글이 쓴다 하고요.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불을 싸주려고 또 문창가도 가고 뭐 이래 했는데도 엄청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등단을 하고 나니까 허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편팔도 했답니다. 문학적 인자가 이미 막 사춘기부터 막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일기를 10년 동안 쓰셨답니다. 편파를 하고 사랑의 시를 쓰고 일기를 썼다는 것은 그때부터 수필가의 자질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요즘에 글이 안 써지는데 사실 한 달에 한 편을 써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1년에 몇 편 못 씁니다. 그런데 저 얘기를 이제 잠시 드렸더니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남학생을 좋아해가지고 그 남학생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한 달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30통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게 안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수필이 써진다니까 여러분도 뭐 어떤 대상은 어떤 경우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려견, 뭐 반려식물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 일기를 쓰고 또 내 이 얘기를 남기고 싶은데 도대체 내 아들도 공감을 못하는데 누가 공감을 하겠는가. 이래서 수필을 배우고 계시다 하는데 언젠가 훌륭한 책을 출간하게 될 것 같고요.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조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발표가 미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받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4조 주광현 선생님, 주장님, 네.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졌었던 거를 멈췄다는 게 아쉬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시작한 우리는 모두 성공이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아름다운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에세이도 공부를 왜 이리 열심히 하지? 여기 있어요.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 근데 우리 3조 7명인데 조장을 잘하는데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보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 somebody 제가 나이 제일 많거든요. 신랑이 들어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나와서 해야 돼요. 저희 사조는 주제를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 그 마음밭에 언제 씨가 뿌리졌느냐 이걸 주제로 가지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눴어요. 7명 중에 거의 4사람이 초등학교 어릴 때 그때 받은 그 이상 때문에 결국 글을 쓰게 됐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웠다. 외로우니까 안 생각을 하게 되죠. 혼자 있어요. 그 심지어는 참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 선생님은 이모나가 이렇게 해주제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이모나의 대주자 아닙니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외로웠다. 사실 저도 참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외로움이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글을 시를 썼대요. 시를 썼는데 그 외로움 나타내는 시를 썼는데 산과 그늘이는 좀 쓸쓸한 시를 썼대요. 어떤 날 선생님이 대단히 칭찬하더래요. 너는 앞으로 아주 위대한 문학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문학을 해야 생각하면서 우중의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상도 들어받고 또 이제 젊을 때는 청년 때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도 말이고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지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능이 많으신 분이 되겠죠. 이제는 뭐 말씀 안 드리고 이미 시인이 이미 수비를 가고 이미 공문학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 어릴 때 그 감성, 그런 것들이 문학에 마을 맞대 문학의 시를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한 학생은 어린 학생은 시골에 살았는데 학교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한 3시간을 걸어다니고 그랬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자기 책을 많이 보라고 책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책이 참 재미있었어. 자꾸 읽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책을 자꾸 주는 게 있어. 책을 읽으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있던 학교 가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책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또 자기 책을 또 읽는 거예요. 이런 문학 소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훌륭한 이제 스피커가 됐죠. 여러분도 계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메로디가 되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얼마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학교 때 참 외로웠어요. 중학교 때. 제가 10월이 고향이 10월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 시험을 쳤어요. 전국 수능고사였어요. 그래서 장유 초등학교에서 혼자 부산중학교 합격을 했어요. 되게 이제 옛날에는 이 이야기 박수를 팍 치거든요. 그 시절에 전국 임시 2년도에 부산중학교 합격을 하는데 부산에 뭐 연고가 없어요. 우리 집. 그래서 어느 아주 먼 사는 친척집에 제가 하숙을 하기 기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외로운데 어느 날 가지마라는 이탈리아 시가 잡지에서 나왔는데 누구나 지추기에 홀로 서있는 폐설 한 줄기 뻗치는 하원이 있더라고요. 이 시가 갑자기 막 어디 마음에 확 와서 닿는 거예요. 그걸 다 노트에 적어놓고 외롭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실제 문학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보더만 가슴 올리면서 이런 시를 좋아하느냐고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장문 시간인데 장문을 원고지에 쓰는 걸 가르치는데 제목이 취미에서 취미에서 쓰라고 영문으로 5장이고 써요. 그런데 저는 취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취미라고 내셔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쓰고 쓰긴 써야 되고 그래서 나의 취미를 무취미. 그래가지고 나는 취미가 없다. 나는 참 취미가 많은 친구가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뭐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글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 2시간에 선생님이 내고 읽었어요. 그럼 내 글을 잘 읽어주겠어. 너 1등이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씨앗이 나도 모르게 나는 시도 좋아하고 나는 글도 쓸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문예부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시문학 동인에 좀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멤버 중에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계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도움인데 부모의 도움이 한 사람은 반전이고 한 사람은 원래 그런데 한 분은 시골 살았는데 농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장집에서 새 농민이라는 잡지는 항상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는 연재 소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연재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어쩌면 그러니까 애가 자기 관심이 있어 그걸 계속 봤대. 재미있더랍니다. 계속 봤답니다.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습관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 글 재밌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살아면서 자기 독서에 매진하게 되고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느 날 자기가 글에서는 도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정상적인 부모의 또 반대로 한 분은 아버지가 유명한 국문학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아주 수필가예요. 시도 쓰고 수필 쓰는데 아버지가 항상 하늘만 치다고 집에 가면 하늘만 치고 자기 모락에만 도시돼 있어요. 이 어린 소녀는 너무 싫은데 그게 자기는 난 절대 앞으로 그런 사람 안 된다 그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미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우연히 지인의 그 초청에 글을 쓰게 됐어요. 글을 쓰게 되다 보니까
옛날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가 얘가 되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지. 완전이지, 완전이지. 그 DNA 속에 문학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지금 보니까 전부 문학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다 흐르고 있어요. 부모에서 물려받은. 그래서 이 DNA를 잘 살려서 훌륭한 스피커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켜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비가 내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상 받아가지고 오늘날 글 쓰게 됐다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전 한 번도 상 못 받아봤는데요. 에세이스트 와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답니다. 에세이스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5조 배금 선생님, 배금 주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단장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주제는 내가 흘려보낸 문학의 순간들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흘려보낸 게 아니고 내가 문학을 하게 된 계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5조가 지금 6명인데 시간은 짧고 그래서 골고루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써보고 해봤거든요. 우리 조원분들 너무 좋아서 장희경님, 조명진 선생님, 김형국 선생님, 임종환 선생님, 박율규 선생님 그리고 접니다. 왜 나는 이름 안 넣노? 배영숙 회장님. 우선 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희경 선생님은 신문사에 의학 칼럼을 투고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투고했는데 그 칼럼을 읽은 친구분이 야, 너 글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추천하신 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글을 쓰시게 되었고 아마 조만간에 에세이스트 등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문학인이 되었네요. 기회를 잡아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조명진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설을 써서 발표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당연히 거기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조명진 선생님의 어머니랑 상담을 하면서 명진이는 문학을 시키세요라고 했대요. 그것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지금 선생님 굉장히 청년처럼 보이는데 60세예요. 그래서 40 뭐 한 2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은 양동에 사는 그 남자로서 글을 쓰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릴 때 그 떡잎을 알아본 선생님의 향이 지금 조명진 선생님에게 또 다른 글로 글을 쓰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형국 선생님. 김형국 선생님은 서울시민대학을 시작으로 꾸준히 글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종환 선생님은 너무나 금옥이죠.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불신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좀 사회를 올바르게 하는데 좀 이바지하고 싶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종교인의 삶을 이렇게 불교인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 글로 썼다고 하죠. 아마 우리들도 그 책을 다 읽어보셨던 분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박율규 선생님은 김종환 선생님께 글을 배우면서 지금 쓰는 글과 그 당시 처음에 쓰는 글을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른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감사해하고
그래서 일치월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찬 맡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개무량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저는 뭐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문학 소녀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갈등을 느끼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순간에 제가 시 한 편을 보면서 바로 생활을 정리하고 원래 저는 대구인데 서울에 올라오게 됐거든요. 굉장히 무모하게. 그러면 요 시를 잠시 해도 될까요? 시는 메리 올리버 단 하나의 삶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시작했다. 주위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충고를 외쳐댔지만 집 식구들은 불안해하고 과거의 손길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소리쳤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마음은 한없이 외로웠지만 시간은 이미 많이 늦고 황량한 밤 길 위에는 쓰러진 나뭇가지와 돌들로 가득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어두운 구름들 사이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일깨워준 목소리.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당신이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모두 우리 관장님 정말 잘 뽑으셨는데요. 이제 다음은 6조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주에서 최병환입니다. 저희들은 흘려보낸 문학의 순간들이라고 했는데 막상 얘기를 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 씨앗이 있던 때를 다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 분들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중 선생님. 이장중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문학의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시면서 문예대회를 많이 나가셨고 거기에서도 제법 성적도 좋으셨고요. 그리고 군의 대회에 나갈 때 담임 선생님께서 시집을 읽고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선생님 지시로 많은 시를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학의 어떤 그 해동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강임수 선생님. 저희 경남지혜에서도 굉장히 지금 올해 등단을 하셨고 고령의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들으니까 끝이 없이 나와요. 폭포수처럼. 그래서 강임수 선생님께서도 초등학교에 부임을 하셔서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고등학교로 오셔갖고 오랜 시간 개편을 잡으셨고요. 남편하고 연애를 한 7년 정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매일 쓰자니 하실 말씀이 없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매일 영화를 본 소감을 적어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군에서 그 검시관이 그거를 보고 본인이 소감문을 다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영화를 본 소감이나 본인의 어떤 그걸 쓰시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굉장히 밤에 썼던 게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보지 않고 그냥 적은 채로 우편을 보내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께서도 학교에 교편을 잡으셨는데 51세 때 뇌경색이 와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저기 통영에 가면 사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시게 되니까 선생님이 남편을 간호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남편분이 뒷수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돌아보시니까 아마도 지금 너무 글을 배우시면서 2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지난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글로 많이 쓰고 지금 너무 이렇게 수필을 잘 나가시고 하니까 같이 늘 옆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저씨께서 지금 그 선생님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대화가 안 돼서 지금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지에서 오신 이경환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경환 선생님께서도 고향은 대구시고요. 교성여고를 다니셨는데 그때 학교 다니시면서 문집을 제작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글을 올리시면 친구분들께서 코멘트를 주시고 해서 굉장히 글 쓰는 재미에 많이 빠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경북대 의대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전문을 하시다 보니 그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셨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뇌출혈이 오셔서 조금 회복 단계에 계시는 상황이고, 그 정신의학건강과의 그 김종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시고 굉장히 감명 깊게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접어두었던 문학의 길로 지금 다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지혜의 조정자 선생님. 부산시 서울지혜 올해 1월에 남편분을 내리시고 좀 우울증에 많이 빠지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빠지고 지내던 도중에 자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오히려 더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많이 울고 힘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건이 어릴 때 조금 많이 울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들었는데, 어른들 굉장히 좀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두셨나 봐요. 근데 그게 이 우울증 오고 난 이후에 그 시절의 그 상처로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약간의 상처 회복과 힐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술 치료도 하시면서 글과 함께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경남지의 이효선 선생님. 이번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저희 그 경남지의 정문자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구분이어서 정문자 선생님께서는 미리 등단을 하셨고 친구분 따라서 수필교실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제분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빵살이를 하면 자식이 많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왜 세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시절에 어떤 그런 또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 댁에 보일러실에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4마리 들어와 있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애기 고양이들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숨어든 고양이를 보면서 본인의 어린 시절에 그 쫓겨나고 했던 그 시절들이 아픈 것들이 살아나면서 차츰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성장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지혜의 검경자 선생님.
저희 팀에 공병자 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공병자 선생님께서도 그 교편을 잡으셨네요. 한 40년 정도 지구과학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가르치셨는데 다들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만큼 국어에 대한 어떤 인자도 있었고 당연히 그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막상 지구과학을 40년을 가르치셨고 퇴직 후에 지금 이제 글을 접하시게 되면서 후회를 하시는 게 내가 그때 지구과학을 안 하고 글을 썼으면 국어 국문학과로 안 와가지고 국어를 썼으면 아마도 노벨문학상에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고요. 경남지의 손수영 선생님. 경남지의 손수영 선생님께서는 등교 중학교 4학년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등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쓰러지셨나 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쓰러지시면 지금은 병원에 가고 이런 것 바로 이렇게 대처 방안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기도 하다 이렇게 멍석에다 말아서 어떤 민간 요법을 하시려고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병원으로 가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가신 자리에 아버지 고무신이 하나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고무신을 보면서 그 잔디밭에 그 파란 잔디밭에 하얀 고무신 한 장을 보고 본인은 그냥 이 순간에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글을 쓰면서 자칫 과거의 그런 것들을 지우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버지에 대한 거는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의 공경자 선생님 공경자 선생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언어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교대에 가서 발표도 많이 하시고 성적도 좋고 그래서 문학에 눈을 일찍 뜨시는 것 같고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약간 본인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보면 본인들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자니 나의 약점을 잡힐 것도 같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사실은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이다 보니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치열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갑상선 암 치료를 하시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이번에 수필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수필집을 내면서 다른 세계가 또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근에서 봉화라고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여기 안동에서 간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랑 친구 2명하고 조금 글을 조금 쓴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3명이 나와서 이제 전국 대회 상을 받긴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국어 국문학과나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저랑 다른 친구랑 간호대학을 가게 됐고 아마도 빨리 취업이 되고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중앙대학교를 가서 문예창작과를 가서 지금 계명대학교 교수 문예창작과 교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접어졌던 그러니까 글을 안 쓰게 된 계기가 좀 사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니 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의 글을 살짝 한 2줄 정도만 이렇게 가져와서 썼는데 그게 저의 그 뒤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양심적으로 부끄럽고 그래서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인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예 글을 안 썼거든요. 안 쓰고 대학에 오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그 복화 재수를 해서 들어와서 같은 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를 아니까 우리 다시 이때 뭐 동아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결성을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하게 된 건 저도 다시 이렇게 글을 쓸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막내를 이제 고등학교 보내고 기숙사에 보내면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52세 5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선생님들 책 이렇게 주시면 참 많이 보고 오는 건 거의 다 보는데 글을 쓸 때 저도 모르게 그 좋은 글귀를 제가 훔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진짜 보고 나면 저는 글 쓸 때 절대로 남의 책을 옆에 안 두고 제가 그게 너무 저 가슴에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남의 글을 인용을 하게 될까봐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을 제어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인사 말씀을 드릴 때 그랬는데 아직 30년, 40년 뭐 앞으로 글을 쓰시게 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문학으로서 인생을 참 멋지게 디자인하시는 수필가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지 치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7조 김배복 선생님. 여자분들은 음성이 똑똑하니까 잘 들리는데 남자분들은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제 말이 잘 들릴지 먼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자료가 하도 많은데 다 읽으려면 안 되고 될수록 간단하게 정말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는 못했고 한 분은 노천명시를 많이 읽었답니다. 또 한 분은 6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친구가 등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나도 문학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충격을 받아서 문학에 발을 뗐다. 이런 말씀을 했고 한 분은 또 5학년 때 고향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무서웠던 추억이 많이 났고 그 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뛰어들고 운동할 때 뛰어들고 5단, 6단을 뛰는데 5단을 뛰다가 6단을 뛰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도전을 해야 돼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더니 6단을 뛰어넘는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문학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릴 때 일을 자꾸 시켜서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책을 하나 들고 보고 있으면 일을 안 시키란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셔야지고 책을 많이 했다고. 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도서관을 교실로 사용하면서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많이 책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사춘기 시절에는 시를 좋아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팠던 청년들이 발생했다. 청년에게는 막연히 꿈꾸던 작가의 꿈을 너무 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60이 되면서 글을 배우기를 시작했고 백나무 수필 교실을 찾아가지고 발을 떼서 어릴 적에 흘림을 했던 작가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고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아쉬운 순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필로 들어가니까 좋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학을 좀 못 갔습니다. 18세에 고등학교 이후에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신문을 좀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을 봤어요. 그때는 한국으로 갔는데 신문이 한자로 나옵니다. 한문. 옥편을 찾아가면서 그걸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문 공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디서 보면 제가 좀 잘하더라고. 지금도 오도시 다니면서 참 좋았다는 점이 학교 졸업하고 별일을 한 격짜리요. 동사진 하나 또 친구 보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소설책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소설책을 참 많이 봤어요. 거의 문학 소설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게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필을 하게 되는 동기는 뭐냐면 75세가 되니까 야 나도 이제는 말려있는데 뭔가는 내가 살아온 것을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서전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니까 개념은 통원식에 이렇게 두 분이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얘기를 좀 써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그 수필학교를 써요.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거의 자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냥 자서전 한 걸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좀 더 해가지고 가르쳐서 더 내자고 해서 근데 10년 만에 끝내버려야지 뭐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끝내봤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잡힌 자서전하는 걸 써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 한 분이 그래서 방금 가면 꽃과정이라는 수필반인데 거기 가서 수필을 좀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학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필을 써가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강편을 해주고 그냥 쉽게.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필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3년 딱 됐습니다. 3년 조금 지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한 1년 4개월 만에 고생하다가 죽었어. 근데 슬픈 감정이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은 일상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만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럴 때에 글이 써지고 그래서 막 그때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제가 낸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슬픈 그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시를 지금 현재 수요일 날은 수필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은 시 공부를 한다. 시를 또 해보니까 이거지. 이쯤 가지고 다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간다는 걸로. 그래서 오른쪽이 시를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 부탁을 제가 혹시 여러분들 좀 드립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시를 써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타도 가장 가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읽어도 뭐 다 남지 않죠. 그리고 어딘가는 그 콩나물이 그 물을 먹고 삶같이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쓸 수 있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쉽지 않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 이태곤 주장님 역시 벌써 딱 나와 계십니다. 최기호 네. 저도 제일 마지막에 기다리면서 조금 지루했었는데 이거 제가 발표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수필이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우리 반이 우리 조원들이 8분인데 우연히 여성분 4분, 남성분 4분. 저 이야기를 제가 다시 리바이브를 하면은 거기다가 제 살을 붙이면 아마 1시간 해 마이크를 1시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공교롭게 여성분 4분, 남성분 4분을 그랬죠. 그거는 여성분 4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대로 느낀 거는 공교롭게 또 그게
이 네 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었다. 그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아주 재미있는 거는 언니 오빠들이 만화책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만화책 빌려와서 그거 읽으라고 그렇게 해서 독서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빠들이 이분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어령 전집, 박원서 책들, 이런 책들이 집에 많았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읽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뭔가 눈이 트였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가면서는 잊고 있다가 이제 애들 결혼 다 시키고 나서 그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쓰여져더라. 그래가지고 포토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 글을 쓰라고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게 시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글을 쓰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문학과는 별개로 생각하다가 이게 뭔가 삶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어떤 문학회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배워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남성분들 내용 중에 우리 아까 처음에 김대원 선생님 장기자랑 하셨죠. 그런데 김대원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문해와 상당히 이게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문해창작반, 문해반 그렇게 쭉 하시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가 그 이후에 맹남자 선생님이 자신의 홀을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합천인데 지금은 합천 수필 문학 아카데미를 지금 서울 창원 이런 쪽에서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 이제 그렇고, 또 이제 그 고승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념하고 나서 지금 고승희 선생님의 수필관은 수필은 좀 삶의 깊이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수필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글을 지금 쭉 쓰고 있는데, 아쉬웠던 거는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의 삶, 그 생생한 삶, 그거를 쓰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이제 수필은 사실은 현장의 삶을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내는가, 이런 것도 거기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또 찾아내고, 고승희 선생님의 수필가는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던 거는 어떤 선생님은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위에 상사가 보고 야, 너 지금 시를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평소에 어떤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이제 공부 생활하다가 지나가다가 문해반 이런 게 있길래 이 문해반 붓글씨 쓰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아마 마산 쪽이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에서 글을 쓰면서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있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교직에서 스토리텔링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그 어떤 글을 쓰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예전에 이제 그 살아 있었던 그 생생한 삶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뭐 써보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 정리하느라고 제 이야기는 한 문제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해에는 락강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만약에 이게 지금 뭐 하라고 그러면 1시간 할 거예요. 그런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김정은 선생님이 아이러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아이러니는 새로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단어가 마지막 단어다. 새로운 단어를 써. 그게 아이러니다. 그게 이제 문학하는 자세가 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스피를 쓸 수밖에 없는 문명 속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글을 쓰는데 많은 자양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분인토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안내 말씀 사무총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